저는 이번에 처음 이제 연구 발표를 하는 경험이 처음 있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대단히 떨립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대행선사님의 혁신가적 특성과 혁신 역량, 그리고 그 업적에 드러나는 혁신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행선사의 혁신가적 특성과 선구적 업적의 혁신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목적은 혁신가적 특성과 선구적 업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위해 먼저 혁신가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어 혁신 역량을 분석하며 끝으로 업적의 혁신성을 분석하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대행선사의 혁신가적 특성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석의 과정은 먼저 세계적 수준의 혁신가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을 자세히 살펴서 추출하고 추출된 특성과 혁신 활동과의 관련성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대행선사의 혁신가적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로 논문이 진행되었습니다. 혁신가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가를 일회성의 혁신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시 파격적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기존의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며 온갖 난관을 극복하여 연속적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한 사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 중에서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월드클래스, 즉 세계적 수준의 혁신가들을 선정했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8사람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8사람의 그 혁신가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전기나 사례를 잘 살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에서 주변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 그리고 고독감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혁신가들은 권위나 전통, 관습에 저항하는 기질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독학을 선호했고, 그것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자기가 원하는 데 집중하여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기술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독학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 측면에서 대의의 큰 뜻의 이상주의의 삶을 지향하는 또 그런 특성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심리적 측면인데 이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감이,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게 차가지고 높은 자기 효능감을 보이는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삶의 방식에 나타난 세 가지의 특성은 혁신가들이 독창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관련성이 높은 그런 요소들로 밝혀졌고, 이상주의 삶과 높은 자기 효능감의 특성은 그 혁신가들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혀도 혁신을 불굴의 의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관련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성 이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서 세계적 혁신가들에게 나타났던 특성의 강도를 대행선사님의 그 사례를 찾아서 비교를 해서 어느 쪽에 더 강한 그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선 살피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면
대행선사의 혁신가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삶의 방식 차원에서 먼저 알아보는데, 여기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주변 사회로부터 단절, 관습과 전통에 대한 거부, 독학. 이거 똑같은 차원이죠. 아까 혁신가들하고요.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한마음 요전에 그 행장기에 해당될 텐데, 선사께서 산중고행시에 수행시에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산에 있을 때 사람을 못 보고 말이 궁하니까 산짐승을 보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선사께서 완전히 인간 사회로부터 단절되신 고립된 생활을 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혁신가들은 사회생활을 여전히 하면서, 물론 이들도 주변 사회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서, 또는 성향상 사람 만나거나 교류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 성격상 특성이 있거나, 또는 뭐 신체적으로 귀가 안 들리거나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해서 주변 사회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특성이 보입니다. 비교를 하면은 대행선사께서 훨씬 단절적인 사회로부터의 단절적인 특성 측면에서 훨씬 강한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가들의 나타난 또 다른 특성은 관습과 전통의 거부로 나타났는데, 선사께서도 여기 기복과 관습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그리고 독학을 이제 선호한 그런 특성이 보였는데, 독학을 하게 된 계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가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학을 선호했지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위해서, 선사께서는 여기서 보이시지 남들처럼 글 공부할 기회를 아예 엄두를 낼 형편이 못 되셨기 때문에 독학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강도 측면에서 보면 또 산중고행시는 뭐 교재나 뭐 도움이 아무도 없이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닦아나갔던 독학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독학의 강도는 혁신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혁신가적 특성을 알아보는 삶의 태도 측면입니다. 여기 사례에 보면은 나는 결코 여러분들이 내 몸이요 내 모습이니 여러분들의 고통이 또한 내 고통인 것이다. 나는 결코 여러분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대행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서슴없이 생명을 던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 한마음 요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행선사께서는 중생구조와 자비의 실천이라는 대의를 중시하시는 정도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하시겠다는 만큼 대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행선사께서 이상주의 삶을 지향하는 다른 혁신가들의 특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그 부분을 지향하시겠다는 점에서 특성 강도가 매우 강하다,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어떠한 비난에도 끔찍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고, 주인공을 믿고 맡기는 도리에도 어떤 스님이 의도라고 평가하자 그것은 그분의 생각일 뿐이니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대행선사께서는 어떠한 비난이나 비판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감과 자기 확신감을 지키시는 매우 높은 자기 효능감의 특성을 보이신다는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대행선사에 나타난 혁신가적 특성을 알아봤고, 이어 대행선사의 혁신 역량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역량은 혁신가의 DNA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가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혁신 역량은 질문, 관찰, 실험, 네트워크, 연계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질문과 관찰 역량은 항상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타파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현상을 그대로 두고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 현상 타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고, 실험과 네트워크 역량은
혁신에는 또 필수적으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는 혁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여가는 것과 조금 관련성이 높은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을 실험과 네트워크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관찰과 실험 네트워크 활동이 조직 내에서 원활하게 활성화된다면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발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그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그들 사이의 연관성을 아이디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서 상호 연관성을 탐색하고 연결해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유용한 혁신 아이디어로 개발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연계 역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5가지 역량 차원에 대해서 대행 선사께서는 이런 역량이 어떻게 나타날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사례를 소개하면은 어떤 날 어느 날 길을 가다 우뚝 선 장승을 만났는데 불쑥 떠오르는 말이 왜 장승이 거꾸로 서 있느냐? 이런 질문이 훅 올라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 발이 왜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냐? 내려다보니 두 발은 똑같은데. 이와 같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매우 난해하고 까다로운 때로는 황당하게 한 이런 의증, 이게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문자답을 통해서 수없이 그 헌신의 노력을 다하셨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행선사의 질문 역량은 매우 고도화됐을 것이라고 추론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내면의 의증은 아마 수없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대행선사의 그 질문 역량의 높이는 감히 저희가 짐작할 수 없는 수준에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관찰 역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례를 보면 개구리 고동이 이상한지라 여러 차례 다시 가서 살펴보았더니 또 개미떼들이 뭐 이렇게 열을 지어 이동하는 걸 보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 역량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상적인 평범한 것에서 뭔가 세밀하게 관찰해서 중요한 또 통찰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량을 관찰 역량이라고 합니다. 이 역량이 이런 그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대행선사께서는 미미한 것에서 우리는 지나치고 못 보는 것에서 세세한 관찰을 통해서 중요한 통찰을 직관을 끌어내고 있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행선사께서는 맨 아래를 한번 보시면 무지한 관찰은 겉멋만 보는 것이지만 과거부와 현재자의 상봉이 이루어진 관찰은 둘러보지 않은 까닭에 안팎을 동시에 다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아마도 심원과 유관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관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정신계와 물질계를 통합해서 보실 수 있는 관찰 역량을 가지셨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대행선사께서는 일반 다른 혁신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찰 역량과 차별화된 또 관찰 역량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그 실험 역량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내 몸뚱이 수천 번 던져보고 찔러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와 같이 대행선사께서는 수많은 종류의 또 수많은 횟수의 반복적인 실험과 확인을 수없이 실행하셨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행선사의 실험 역량은 고도로 높아졌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리 맞은 고추에서 인과법을 연상하시고 수수가 무르익어 고개 숙인 걸 보고 윤회와 영원히 도는 도리를 연결시키는 또 그리고 식불이 하나에서 세상살이 한 것도 이치를 생각해내시는 것 같은 원격 연계의 사례를 보이고 있으십니다. 이 원격 연계가 사실은 연계 역량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의 연계 역량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격 연계의 사례를 통해서 대행선사께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연계 역량을 지니고 있을까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혁신가들과 대행 선사의 그 혁신가적 특성과 또 혁신 역량에 대해서 비교 과정을 거쳐봤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분석 결과 대행 선사께서 사회로부터 단절과 고립, 독학, 그리고 이상주의 삶의 지향 측면에서 다른 혁신가들보다 매우 강한 특성 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대행 선사께서는 다른 혁신가들과 차원이 다른 질문, 관찰, 실험, 연계적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행 선사는 위대한 혁신가적 특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진행되는 내용은 이와 같은 혁신가적 특성과 그 혁신 역량을 지닌 대행 선사께서는 남기신 업적에는 어떠한 혁신성, 어느 정도의 강한 혁신성이 나타나고 있을까를 분석해보는 그런 단계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건 세 번째 연구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행 선사의 업적의 혁신성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분석 과정은 먼저 업적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그 업적 자료 속에 나타나 있는 혁신 활동을 탐색하고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각각의 혁신 활동 중에서 혁신 요소를 추출한 후 혁신 요소의 새로움의 정도, 혁신성을 분석하고 이어 그 결과에 따라서 혁신을 유형화하는 그런 단계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업적의 선정과 혁신 요소 추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대행선사의 연보, 그리고 해유스님의 연구 논문, 그리고 김광식, 오경우, 김방영 등의 그 불교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참고하여 그 선사의 업적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적에 나타나는 혁신 활동 30개를 정도를 탐색한 후에 이를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현대화, 포교의 세계화와 현대화, 그리고 불교와 과학의 융합 등의 4개 영역으로 범주한 후에 논문의 표 1로 정리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이제 확인된 30개의 업적에 대해서, 업적 활동에 대해, 업적에 나타난 혁신 활동에 대해서 혁신 과정을 한번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활동의 출발점이 된 생각, 이 생각은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디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뭔지 탐색하고 또 이 혁신 아이디어의 실천과 구현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성과물이 얻게 되었는지를 살핀 후에 그 혁신 활동에 숨어 있는 혁신 요소를 추출한 후 표 2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표 2를 보시면은 여기 생각, 방법, 결과물, 이것이 바로 혁신 과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혁신의 아이디어가 발상이 된 후에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한 또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동원되고, 방법이나 과정이 동원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혁신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는, 이것이 혁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 방법, 결과물, 모형이라고 감히 한번 칭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30개, 이 각각의 30개의 업적에 나타난 그 혁신 활동에 대해서 생각과 관련된 요소들을 이 첫 번째 열에 쭉 정리를 했고요. 방법과 관련된 요소들을 이 두 번째 열에 관리를 했고, 결과물과 관련된 요소를 세 번째 열에 쭉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혁신의 과정에 따라서 이런 활동들이 진행되었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탑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면 아마 선사께서 장래 문화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도 그것을 어떤 구상하셨을 겁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뭐 익히 잘 이미 나와 있듯이 어떤 그 장례 절차나 관련된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국토의 관리의 문제에서도 뭐가 문제가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또 현대인들의 그 생활에
좀 어려움을 초래하는 분들도 해소해 주시고 싶은 이런 그 배경이 되는 생각들이 있으셔가지고 장례 문화의 현대화를 하셔야겠다는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원된 방법이 잘 아시다시피 매장 방식을 지향하고 영탑 방식으로 가야겠다라는 방법을 취하시고, 사실 이걸 또 실천하는 과정은 관청과의 허가라든가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한마음요전에 나타나는 행장기에 보면 조금 이렇게 그런 쪽에 또 마찰도 있고 이렇게 또 진행되는 과정에 수정도 있고 이런 사항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현재의 한마음 조상 영탑공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래서 광명, 제주, 진주, 김해 등의 이렇게 공원이 형성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단순히 뭐 영탑을 조성한 것이 혁신 활동의 하나였다라기보다는 이런 과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재구성을 해보면 그 흐름을 또 조금 맥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개 중에 좀 더 자세하게 관심이 가는 부분은 12개의 혁신 활동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생각, 방법, 결과물, 모형에다가 30개 중에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 혁신 활동들을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요 사례는 기복불교의 지향과 미신적 요소 혁파와 관련된 혁신 활동에 관한 겁니다. 생각 차원에서 아마도 대행선사께서는 여러 군데 말씀하시듯이 기복신앙을 엄히 경계하시고 미신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셔야겠다는 문제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복불교를 지향하고 미신적 요소를 혁파하는 그런 혁신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불교계의 시대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생각은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되는 생각들이 선사의 배경이 되는 뭐 사상이라고 그럴까,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법문들이 기복신앙에 관한 또 타력신앙에 관한 어떤 비판적 인식 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양제사께서 이러한 혁신적인 어떤 혁신을 위한 발상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이런 생각에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가져가는 아무런 성과가 나올 수 없거든요.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실천에 옮기신 방안이 바로 기복불교의 구습과 미신적 요소를 척결하는 단호한 혁신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산신각을 혁파하고 신비주의와 전복을 배척하고 장엄물을 간소화하는 등의 과감한 혁신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한마음선언은 본당의 일부를 모시는 청정 수행정진 도량의 기풍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 방법, 결과로 과정을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당시에 지금 옛날 그 업적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맥락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혁신에 나타난 새로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면 언제나 새로운 요소가 나오지 않으면 혁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새로움의 정도가 높냐 낮냐, 간단하게 사실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혁신성 분석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혁신으로 인해 쇄신된 요소에서 이전과 확연히 다른 획기적인 새로움이, 여기 미시는 이제 학술적인 용어인데 선언 내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언 내부, 미시와 선언 외부, 불교계, 사회, 국가, 뭐 세계 이런 거 넓은 차원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와 그것이 양쪽 차원에서 강하게 인식되면 급진적인 혁신. 또 이거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혁신 조치가 우리 선언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새로운 거로서 인식된 그런 경우는 급진적 혁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움이 미시 차원에서만 강하게 인식되고 거시 차원에 인식되지 않은 경우 점진적 혁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이 미시 차원에서는 강하게 인식되지만
이게 선언 내부에서는 강하게 인식되지만 거시 차원에서는 미미하게 인식되는 경우, 요 경우는 실질적 혁신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의 절충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30개 중에서 12개 혁신 활동을 추려서 그 혁신성을 분석해 본 결과 7개 정도가 급진적 혁신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다음에 4개 정도가 실질적인 새로운 혁신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대행설사께서 이루신 업적의 혁신성의 정도는 매우 높으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 논문은 이론적인 토대에 중시를 하기보다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한번 옮겨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어떤 시도에 그치는 그런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혁신가적 특성의 강도와 혁신 역량의 크기 측면에서 대행선사는 세계적인 저명한 혁신가들을 오히려 능가하시는 위대한 혁신가의 한 분이시다라는 결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가적 특성과 역량이 혁신 추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서 수많은 혁신 업적을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생각, 방법, 결과물 모형을 토대로 제시한 분석 절차, 분석의 틀이 앞으로 어떤 유사한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데 모듈로 기본적인 어떤 틀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필요한데, 우선 제가 그 주된 그 자료원으로 삼은 그 한마음요전의 행장편이 사실은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기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뷰라든가 실질적으로 또 선사의 자세한 측면을 알아볼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보완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향후에 조직 혁신성의 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이유는 업적에 나타난 과거 시점의 혁신성이 현재의 한마음선의 조직 문화와 풍토로 제대로 정착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성 주인공화법 기복과 탈혁신앙, 조상영탑, 불교경전의 한글 번역의 근본 취지가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단순화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순화와 혁신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도 향후 연구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 2개의 논문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논문이고, 실제로 집필 과정에서 앞부분에 그 혁신가들의 특성을 했던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덜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토론, 경희대의 이창수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이창수입니다. 이 제목이 혁신가적 특성과 성부적 업적의 혁신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인데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그 혁신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뒷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논문이 대행선사를 혁신가다 이렇게 정의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문성 교수님 이 논문은 대행선사를 혁신가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혁신적인 논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누구도 혁신가 대행선사라는 개념틀을 분명하게 제시한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혁신가, 혁신성을 대행선사와 연계시키는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혁신성을 이해해야 그 대행선사를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 과학원 멤버가 그 자기 영역에서 응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언에서 공놀이 많이 하는데
이 과학원 멤버들이 이제 뭐 역사는 오래됐지만 제대로 그 못했던 게 공놀이는 둘째치고 자기 그 큰 스님 개념을 자기 학문 분과에서 놀이도 못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이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모두 다 주지하시다시피 저는 이 과학원을 만드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 정치, 경제, 문학, 과학, 기술 모든 영역에서 각 영역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또 이제 그걸 뛰어넘어라. 이제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응용력 부족, 그 놀이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논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의 업적의 그 기여도가 아주 크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향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행선사 및 한마음 선언의 혁신성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과 관점에서 바라본 선사 사상의 혁신성에 대한 많은 논문 발표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이제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대행선사 및 한마음 선언의 혁신성 이거를 이제 계속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분야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큰 스님의 혁신성이라기보다는 큰 스님 사상의 혁신성이거든요. 그 사상의 혁신성이고 이 사상의 혁신성 그러니까 뭐 주인공 개념이라든가 왜 생활 불교라든가 뭐 오공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사상의 혁신성 이거를 좀 뭐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경제학이면 경제학 관점에서 이게 왜 중요하고 정치학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이제 그래야지 이제 이게 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쪽에서 향후 수석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문단은 이제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설명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 특성 능력 부분 2장인가요? 그다음에 혁신성 업적 분과 이게 좀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좀 선언 신도에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논문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책으로 나가실 것인지 경영학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뭐 불교 쪽으로 나갈 것인지 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비슷한 개념인데요. 결국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혁신 개념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불교에 적용하기 전에 그냥 상식적인 언어로 그 경영에서의 혁신과 불교에서의 혁신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좀 이런 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근데 이제 그 표 1, 2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성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게 70년대, 80년대에서는 엄청 혁신적일지 모르겠으나 2020년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로 혁신적인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들의 과제죠. 후속 세대의 과제인데 이 한마음 선언을 계속 혁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냥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좋은 평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올바른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향후 논문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두 편으로 쪼개느냐. 그러니까 사실 앞에 그 특성과 그 역량은 사례 연구적인 방법이고 뒤에는 약간 분석적인 방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성격이 조금 다른 논문이 대행선사를 종합적으로 보자는 욕심 때문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문제니까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영학과 불교 그리고 뭐 사상 부분에 대한 사실 저도 그런 쪽을 접근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행선사에 관한 직접적인 어떤 관련된 논문을 쓰기가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사상 같은 부분은 웬만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협업이 돼야만 그쪽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적인 혁신과 불교적인 혁신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혁신의 개념이 어느 분야에 적용되느냐는 기본 원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적용되고 다 학문 문과에 다 달라지니까 그거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과거의 혁신이 지금도 이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향후 연구에서 그 부분은 이미 밝혔습니다. 그와 같이 사실 저의 이번 혁신성 분석은 제품 혁신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해서 그 혁신성을 분석하는 틀을 만들었고요. 또 그거와 조금 다르게 조직 혁신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현재 이 조직의 문화와 풍토에 옛날에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잘 계승이 돼 정착돼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개념이 조직 혁신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은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제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플로어에서 질문을 안 하셨던 분이 좀 질문을 한두 분 정도만 짧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김민선 선생님.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한번 저희들 연구에도 많은 관점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혁신적인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대행선사 혁신은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뭘 이렇게 바꾸어 놓겠다고 하신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혁신이 돼버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뭘 바꿔놓기 위한 혁신이 아니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혁신이 된 거죠. 결과론적으로. 다른 혁신가들도 그러한가요? 그래서 임은성 교수님 다른 혁신가들을 많이 분석했는데 그분들도 선사처럼 혁신을 하기 위한 혁신이 아니고 뭔가를 본질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혁신이 된 건지 그 비교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혁신은 분명히 과정이 있거든요.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발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생각으로 그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걸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법과 과정, 프로세스가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 또 사실은 굉장히 고난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있게 되죠. 그걸 다 극복해야 혁신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사께서도 문제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안 되겠다. 이런 건 이래야 되겠다. 이런 게 바른 길이다. 이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셨지 뭐 이렇게 생각 없이 하시다가 우연하게 나온 결과는 결코 없지 않다.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아마도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시면 지금 현 상황이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다가 오히려 잘 해보자고 여러 가지로 덧붙인 경우가 오히려 본질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이 상당히 번잡하고 뭔가 복잡한 부분을 덜어내는, 그래서 단순화 시킨 것이 혁신으로 이렇게 업적에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글쎄요, 그게 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혁신은 현재 상태에 대한 그 뭔가 문제인식이 없으면, 현재 상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평하게 풀뜯고 있는 손은 결코 혁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면 지금 줌으로 우리 그 과학원 회원들 또 미리 등록하신 분들이 좀 연결되어 있는데 메시지가 하나 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품 혁신성 개념으로 큰 스님과 우리 선언을 설명하는 틀을 제시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이문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최한겸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드리고요. 버닝 퀘스천이 아니면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질문이 아니시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사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그 이창수 교수님께서 대행선사와 한마음선언의 혁신성 그리고 또 대행 사상의 혁신성에 대한 이 두 갈래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선생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행 선사와 대행 사상의 혁신성이라는 부분이 다른 묶음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한마음 선언은 사실 대행 선사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고 또 이게 시간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마음 선언이라는 또 다른 조직의 어떤 혁신성이라는 문제는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이게 좀 다른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점점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여러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자기 학문 분과에서 아까 공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그 대행 사상에 대해서도 또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학문 분과와 연결해서 응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국내 지원이라든가 해외 지원의 스님들이라든가 여러 신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계시는 국내외 지원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마음과학원의 여러 가지 연구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 1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와 세 분의 토론자에게 큰 박수로 1세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